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은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가 열립니다. 인적 교류, 경제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논의할 예정인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지 주목됩니다. 먼저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이틀째를 맞는 일본과 중국 정상은 오늘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 만납니다. 세 나라 정상들은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 통상과 보건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안전 협력 등입니다. 이런 민생과 경제 분야에 더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안보 현안은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황.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고 다른 미사일 도발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3국 정상 사이에 관련 논의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외신 보도처럼 3국 공동선언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길지가 핵심인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선 8차례 공동선언에서 한두 차례 빼고는 북한 문제를 기술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강도로 기술할 수 있을지는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어제 한중 양자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안보와 경제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국무원 총리로는 9년 만에 한국을 찾은 리창 총리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의식한 듯 양국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계속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리창 총리는 중국은 좋은 친구이자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고 화답했는데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안보와 경제, 사회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양국 외교와 국방 고위 관료가 만나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새로 만들고 그동안 뜸했던 외교차 간 전략 대화를 재개하는 등 외교 안보 분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6월 중순에 그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의 2+2 대화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이바지하자는 경제 협력 의지는 더 도드라졌습니다. 문화나 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까지 교류 확대를 논의하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리고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해 양국 투자의 마중물로 삼기로 했습니다. 또 핵심 협력 과제인 공급망 분야에서도 각종 협의체와 한 라인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리창 총리가 특히 양국은 신산업 분야의 핵심 대국으로 신산업 분야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양국은 이 밖에도 마약이나 피싱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청년 교류 사업도 재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한중 양자회담에선 북한 등 한반도 정세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이나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언급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 관련 문제는 이번 양자회담에선 구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중국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언급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한국 측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양자회담 뒤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과거처럼 흔들림 없이 한중 관계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협력 강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라인 야후 사태에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올해 처음 얼굴을 맞이한 한일 양국 정상이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간 각급에서의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한일 관계를 더욱 도약시키자고 말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이번이 10번째 대면 회담이라며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셔틀 외교를 지속하자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維持強化し、そしてグローバルな課題に効果的に対処するためにも、日韓両国の連携を一層緊密化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경제 분야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수소 협력 대화를 다음 달 중순 새로 출범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고 수소 관련 표준, 수소 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네이버에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한일 외교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행정 지도는 어디까지나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체계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리 총리와 양자회담에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전 인류의 건강에 관련됐다며 일본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중국 당국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중국 관영 CCTV는 전했습니다.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는지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위성 발사 시점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 사이라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신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새벽 갑자기 통보를 했는데 발사 방향 같은 세부 정보가 나왔습니까? 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오늘 새벽 해양정보부 메일을 통해 위성 발사 통보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점은 오늘 새벽 0시부터 다음 달 4일 0시 사이입니다. 예상 낙하 지점은 한반도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모두 3곳입니다. 이번에 통보된 위험 지역은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기간 세계 해역에 항행 경보를 내리며 선박의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에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한미 등 관계국과 공조하고 북한의 즉각 발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했고 올해 3기를 더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의 통보는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이뤄져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오늘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통보에 대해 한미일 당국은 전화 협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발사 계획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후 정상회의 결과물이나 각 정상의 메시지에서 북한의 통보와 관련된 추가 대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뒤인 10시부터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세 나라 정상이 만나는 건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인데요.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중 정상이 만나는 건 4년 5개월 만인데 먼저 이번 만남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말씀하셨다시피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더 심화됐고 또 그다음에 한미일 그다음에 우리 북중러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또 좀 이 형국이 좀 고착화되면서 아무래도 좀 사이가 멀어졌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한중일 정상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하나의 또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뭐 한국, 중국, 일본,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 네. 많은 관심을 좀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의가 일본에서는 사실 이달부터 계속 관련된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확정 발표된 거는 사흘 전에 확정 발표가 됐거든요. 그만큼 중국 측의 설득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26, 27일이라고 다 좀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 네. 이유는 바로 중국이 최종 답변을 안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안 줬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이 한일 정상회의가 있기 전에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었습니다. 그것도 네. 의미가 좀 남다르죠. 그 방문한 의미는 이제 크게 이제 뭐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이번에 회의 일정을 바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네. 뭐 근데 이 중국 입장에서는 그 답을 안 준 이유가 5월 20일 날이 이 타이완 총통의 선거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게 파견할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파견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최종까지 이제 조율이 안 된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조태열 장관이 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좀 한중 관계가 또 조금 매우 소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또 한미일에 있는 여러 가지의 관계가 공고히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미국으로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문했었다. 그래서 이번이 3일 전까지도 네. 이 날짜를 네. 공고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이제 아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타이완 이슈가 중국에서는 가장 공산당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막판에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만나기로 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국과 이번에 한중일 같이 네.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 한중일 지금 한미일과 북중러 그러니까 한미일의 이런 동맹이 자꾸 구체화될수록 중국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떠한 형태로든가 이 한미일을 삐집고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죠. 사실 우리가 한일중 정상회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타이완 이슈와 겹치면서 계속 이제 확답을 안 준 거지. 계속 중국은 필요하다. 한중일 정상회의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좀 답은 안 줬지만 계속해서 물밑 작업을 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가 어제 1시간 넘게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이 내용 중에서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좀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여러 대화가 많았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 이상으로 좀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외교 안보 대화, 2+2 채널을 다시 이제 새롭게 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한중 관계 매우 소원했었는데 복원된다라는 측면, 다시 구축된다는 측면, 그다음에 FTA 2단계 협상이 지금 계속 소원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FTA 2단계라는 게 결국은 이제 서비스 투자 협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동안 또 멈춰 있었는데 네. 진행하자라는 부분이었고요.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가 좀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제가 지금 국내에 보도된 것과 네. 그다음에 중국에 보도된 것 조금 이게 어감의 차이가 있다. 그걸 조금은 강조를 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매체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그다음에 중국 매체와는 좀 결이 다른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네.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각자의 핵심 이익과 그러니까 중대 관심사에 존중을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이야기하는 뭐 대만 이슈든 그러니까 대만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제 선을 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메시지겠죠.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됐다라는 부분들 중국 매체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 경제 무역의 정치화, 그다음에 이것을 안보화는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무역은 한중간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안보, 그다음 경제 안보 이는 정치적인 이슈로 자꾸 이제 한중간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를 강조를 많이 했다. 즉 그 말의 의미는 너무 미국 편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더 강조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다음 세 번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첨단 제조, AI, 반도체, 바이오 쪽 협력을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러면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 사실 우리 매체에서는 전반적인 이 프레임은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국 매체에서는 이번에 리창 총리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간의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리창 총리가 와서 삼성전자 리지용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걸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공급망 부분이겠죠. 아하. 지금 중국은 공급망 부분의 협력이 한국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의 차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정부의 65분 동안 이야기를 지금 전체적인 틀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중 민간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상당한 부분 이제 할애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하려면 중국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분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근데 사실 정부와 기업이 분리된다는 건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국영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어쨌든 이 전체적인 프레임 속에서 물론 뭐 자유롭기는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측면에서 어쨌든 민간 기업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네. 우리가 그 전에 사드를 보든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한중 관계 소원했을 때 기업들 자체가 스스로 유축된다는 거죠. 네.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계속 던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한중간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기업분들이 뭐 셀프 검열, 중국에서 지금은 사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멀어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지금 뭐 한중 정상이 만나서 이런 많은 대화, 뭐 외교안보 대화, 그다음에 수출 통제, 뭐 대화체 출범을 한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뭐 계속 진행한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도 중요하겠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업들한테는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 외에 한중 사이의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많죠. 지금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FTA 말씀을 드렸는데 FTA가 사실 올해가 10년이 됩니다. 네. 체결됐는지.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일반 무역에 대해서 한 부분들, 관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지금 이제 내려갔는데 네. 우리 기업분들이 활용을 좀 덜 하고 있고 FTA 지금 2단계 협상에서 지금 이게 서비스 우리가 지금 강한 게 서비스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네. 부분 특히 이제 의료나 바이오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중국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좀 더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라든지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뭐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매우 많다. 네. 네. 자, 리창 총리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사실 안보 문제 등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역대 총리 중에서도 최약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리창 총리의 이제 성장 배경이 그 시진핑 이 주석 그러니까 뭐 총서기와 이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들 리창 총리를 이제 비서실장에 비유를 하죠. 아하. 기존에는 조금 상호 견제 느낌이 있었죠. 네. 외교안보는 주석이 하고 그다음에 총리가 경제를 총괄하는데 지금 경제를 총괄하는 이 총리 자리가
그러니까 이 주석의 눈치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좀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지난번 양회 때도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있는 양회에서 끝나고 그러니까 대외신 기자들하고 하는 이 기자 1대1 대본 없이 하는 것도 다 취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무래도 그 주석을 이제 좀 신경을 쓰고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중국의 역할론, 북한, 네. 그다음에 이렇게 외교 안보 이슈에서는 저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하. 이런 부분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현명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이번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한중 관계를 좀 보고 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다. 일단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첫 번째는 과거 한중 관계 지금 32년이 되어 가는데 핵심은 결국 경제 협력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일단은 물꼬를 트고 지금 이번에 2+2 외교 안보 대화가 있으니까 네. 그런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이런 기제를 통해서 조금 좁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한일중의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전체 공동성명에서 지난 8회까지 이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북한 이슈는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총리라는 자리를 여쭤본 이유가 앞서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창 총리와의 대화에서 과연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어느 정도까지 건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평화의 보루를 해달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기존에 이미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 갔을 때 이미 다 이야기가 끝났던 거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사실 이 한일중 정상회담은 한 3단계에 거쳐서 만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국장급 실무급 회담, 그다음에 차관보급, 그다음에 세 번째가 외교부 장관. 그래서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보는데 네. 이미 아젠다 부분에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 이슈를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뭐 완전한 뭐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에서는 중국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죠. 네.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 어떤 식의 진행, 특히 지금 북한이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핵 문제라든지 지금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이런 중국 역할을 원하는 거고, 근데 중국 입장은 항상 그 톤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을 벗어나는 이 조금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구가 공동성명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저 큰 틀에서 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부분에서 한일중은 다 지지한다. 뭐 이런 부분은 계속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교 안보 대화 채널에서 좀 더 끌어내는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미 관계도 그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중국한테 이 설득을 이해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는 어떻습니까? 지금 10년째 방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 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 이슈는 우리만 너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는 그만큼 선물 보따리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뭘 줄 수 있느냐라는. 그럼 이렇게 묻겠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갔을 때 이번에 아젠다로 했으면 좋겠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럼 뭘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는 좀 소원해진 관계에서 한미의 밀착 관계에서 그다음에 한중의 좀 소원해진 관계에서 어떤 부분 그래야지만 자기들 또 명분이 있다. 네. 14억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네.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시기적인 좀 시기상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는 일단은 먼저 이게 좀 관계의 전환점, 좀 소원했던 관계를 조금 더 복원하고 난 뒤에 네. 이루어져야 될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 양자회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를 했던 네. 부분이죠. 이게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제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기시다 총리도 뭐 이거는 이제 행정 지도 측면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긴밀한 외교 관계를 통해서 뭐 풀어갈 수 있고 또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제 잘 뭐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에 있는 수소 협력 대화를 했다라는 부분들.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뭐 일반 여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그렇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수소 협력이 중국과 일본이 매우 긴밀하게 해왔던 분야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배제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이게 한국을 제외한 이게 뭐 일본이 대외적으로는 막 뭐 중국과의 다른 노선을 이야기하지만 이 산업적인 부분에서 중국과 일본의 수소 협력이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근데 이번에 한국과 일본이 그걸 할 수 있는 물꼬를 텄기 때문에 네. 미래의 이제 수소차라든지 수소 협력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이 대화 협력체를 만들어졌다는 것을 저는 높게 좀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 지지율이 지금 낮은 상황이어서 반등의 기회가 필요한데 이런 외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뭐 한일 정상이 아니라 한중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일중 정상이 모였기 때문에 이 때문에 그 중국이라 또 가지고 있는 또 일본 내에서의 그런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지지율에 어느 정도의 기반은 다질 수 있는 역할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의미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중 관계를 어느 정도의 좀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높게 평가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전문가 네. 입장에서 봤을 때 높게 평가하는 이번에 한일주 정상회담 매우 크다. 그래서 일본의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반등에 어느 정도 초석은 다지겠지만 바로 이게 수치화 바로 나타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는 저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편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삼국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북한이 다음 달 4일 이전까지 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다라고 일본에 통보를 해왔거든요. 이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속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뭐 중국과 일본의 속내가 다른 거죠. 일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불만의 표시도 있는 거고요. 있는 거고. 근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는 속내는 이럴 겁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일단은 총리가 와서 하는 부분에서 일단 이걸 한다라는 자체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네. 예. 근데 일단은 그리고 나서 또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나름의 이제 또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겠지만 이런 속내 부분에서의 이제 뭐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이슈를 좀 더 키우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해달라는 거 하고 외치는 목소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제 뭐 아젠다 6개 아젠다가 있는데 사실 조금 결이 다른 게 뭐냐면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기존에 우리가 이번에 하기 전에 좀 바뀐 6개 아젠다가 좀 수정이 된 게 있습니다. 네. 그 부국장급 그다음에 차관복급 외교장을 했을 때 6개 아젠다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평화 안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실제 지금 잠시 후에 일어날 지금 한일중 정상회담 아젠다 중에서 평화 안보가 빠지고 네. 뭐가 들어갔냐면 재난 및 협력이라는 아젠다가 들어갔습니다. 의제가 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안보가 그러니까 북한 이슈대가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다는. 이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화 안보는 북한 이슈도 있지만 대만 이슈도 있는 겁니다. 이건 중국도 원치 않는 거였기 때문에 네. 이게 마지막 조율 단계에서 빠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북한도 똑같이 목소리를 낸 측면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면은 삼국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식 의제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만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담길지가 상당히 관심인데 일단 일본 언론에서는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 내용이 담겼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기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거는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게 의장국으로서의 가장 기본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아젠다는 북한이 있을 거고 네. 이 부분에서 의장국 한일중 정상에 그게 빠지면 의미가 없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뭐 대내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슈가 빠졌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그럼 강력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네. 때문에 이번 공동 성명 잠시 후에 이제
뭐 회의를 하고 공동성명 발표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네.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서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2+2겠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중도 요번에 만들어졌는데 그전에 없었거든요. 한일 간에는 2+2, 그러니까 외교와 그다음 국방부가 하는 이런 2+2가 있었는데 네. 한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요걸 통해서 좀 구체화시켜 나가겠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로 이 3국 간의 관계 개선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요. 이게 일단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한일중 정상은 뭐 특히 이제 국가는 이게 지금 당면 아젠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 단실 내에는 워낙 다른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게 하루아침 쉽지는 않다. 그래서 뭐 계속 이번에도 나올 이슈가 또 한일중 FTA 이야기거든요. 네. 한일중 FTA 이야기는 벌써 10년이 넘게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하나의 이게 한 발짝도 잘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경제 통상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앞서가고 좀 이끌어 간다면 외교 안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네. 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어제 만찬에 따오기 이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합치면 해결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지금 인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네. 같은 부분을 찾아내는 그 단계부터 하고 소통, 한일중이 만나 소통했다는데 저는 일단 가장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회담의 정례화도 그러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예, 이번에 뭐 이미 뭐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도 뭐 매우 적극적입니다. 네.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분명히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도 정례화를 통해서 지금 뭐 한미일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고 싶을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중국 입장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소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까 한일은 그렇다지만 일본 입장에서도 일중 관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3자 채널에서의 역할 구도를 만드는 것은 삼국 간에도 매우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례화는 뭐 아마도 삼국이 모두 원하는 때문에 그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0시부터 회의가 열립니다. 그 이후에는 공동선언문도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 내용 지켜봤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부대에서 훈련병이 쓰러져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한 훈련병은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례를 받던 중이었는데 육군은 민간 경찰과 함께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A 훈련병이 쓰러진 건 일과 시간이 끝나갈 무렵인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육군사단 신병교육대에 배치된 A 훈련병은 당시 동기생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A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결국 이틀 만인 그제 오후 숨을 거뒀습니다. 육군은 A 훈련병 사망 후 하루가 지나 사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유가족이 언론에 알리는 걸 원하지 않아 곧장 공지하지 못했고 그 사이 SNS에 사실과 다른 의혹이 제기돼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얼차례로 불린 군기 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체력 단련 등을 시킬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하루 2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선 안 됩니다. 육군은 경찰과 함께
A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게 된 경위와 훈련 강도, 사고 발생 후 초동 대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엔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20대 훈련병이 숨지는 등 불과 닷새 사이 훈련병 2명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학장램프 인근에서 공항 방면으로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7살 강모 씨가 경상을 입었고 공항 방면 전 차선이 통제되면서 이른 시각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2시간 넘게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트레일러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빗길 고속도로에서 버스를 포함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25명이 다쳤습니다. 강한 비로 불어난 하천에 고등학생이 휩쓸려 실종됐다가 3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곳곳이 부서진 버스 세대가 고속도로에 나란히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산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옆 차선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뒤따르던 또 다른 버스 등 차량 6대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버스 승객 2명이 크게 다치고 2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논산의 강경천에서 고등학생 2명이 1.8m 깊이 하천에 빠졌습니다. 한 명은 사고 직후 스스로 나왔지만 다른 한 명은 실종됐고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한 비로 수위가 오르고 물살도 빠른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 하천에 뛰어내렸다는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그제 경남 창녕 폐지 재활용 공장에서 난 불은 31시간 만인 어제 저녁 7시 반쯤에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압축 폐지에 불이 붙어 진화 작업이 길어졌다며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41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낮 인천 하깃동 거리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부근을 지나다 범행을 목격한 관할경찰서 형사들에게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의 한 마트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습니다. 피해 직원은 머리와 목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과 대화하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손을 다친 채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 중남부에 폭풍우와 토네이도 등 악천후가 잇따르면서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또 수십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하는 등 물적 피해도 컸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토네이도의 위력이 미국 텍사스 북부를 휩쓸었습니다. 대형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맥없이 넘어지고 뒤집히면서 고속도로 통행이 마비됐습니다. And we got a phone call that we had family that was here. And so I got here as fast as I could, and by the time I got here, they had already been taken off. They had some friends come pick them up. 텍사스주 쿡카운티에선 이동식 주택단지가 있는 지역을 토네이도가 관통하면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희생자가 다수 나왔습니다. The little girl was on the side, and her dad was screaming in pain, and he was like, "Help me, like take me to the hospital." So. 오클라호마와 아칸소 등에서도 강력한 폭풍우와 토네이도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택은 물론 변전소가 파손돼 수십만 가구에 대규모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미국 폭풍예측센터는 토네이도 주의보와 함께 뇌우 경보도 발령했습니다. 특히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도 동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천둥과 번개 위험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유명 자동차 경주인 인디 500도 연기됐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시간당 풍속이 최대 265km에 육박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피해가 컸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속에 토네이도 발생이 최근 더 잦아지고 있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향하던 카타르 항공 여객기가 비행 중 난기류에 휘말려 탑승자 12명이 다쳤습니다. 더블린 공항은 현지 시간 26일 오후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카타르 항공 QR017편 여객기로부터 튀르키예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승객 6명과 승무원 6명이 다쳤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측은 오후 1시쯤 여객기가 예정대로 더블린에 안전하게 착륙했다면서 착륙 직후 응급 서비스가 지원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월요일 아침 날씨엔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함께 살펴볼까요? 긴 소매와 늦봄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 내렸던 비는 밤사이 모두 그쳤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됐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긴 소매 차림이나 겉옷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의 따뜻한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한여름 수준의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은 올봄의 끝자락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시간대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시간인 오후 2시에도 23도에 머무는 등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이후 해가 지고 나면 이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선선함을 넘어 서늘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살펴보면 평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대전 23도, 광주 24도,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해서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5월에서 6월이 제철인 장어를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이맘때쯤 살이 가장 통통하게 오르는 꽃게는 키토산과 타우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로회복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상승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환절기 제철 음식으로 맛과 건강 모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내는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여당 내 이탈표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 장외 집회에 이어 휴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여권이 내세운 특검 거부 논리는 모두 허위라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회가 강력히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경로가 수사 방향을 바꿨다면 그 경로는 죄라며 여당에서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더 나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7명 정도를 접촉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7분 중에 6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6분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공세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지도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 지속적인 또 대화를 별도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법률가인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경로할 수 있는 거라며 이른바 VIP 경로서를 엄호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함부로 참칭하지 마십시오. 정쟁 유발, 국정 혼란이 절대 민심이 아닙니다. 특검법 외에도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해온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쟁점 법안들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다시 연금개혁 논의가 불붙으며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일단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졸속개혁은 안 된다며 22대 논의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마지막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나머지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그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일단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의 수치라도 먼저 매듭 짓자는 건데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로 접점을 찾은 만큼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앞서 여당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 안을 전격 수용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중단하고 민주당의 통 큰 양보와 대승적 결단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계산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애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따로 갈 수는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쟁과 시간에 쫓겨 어설픈 개혁을 하느니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 과제입니다. 특히 야당이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새로 구성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 방안을 내놓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44% 안에 대해선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조개혁과 부대조건이 합의가 잘 되면은 44%까지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주권부 얘기인데 그걸 마치 모수개혁만 해도 44%를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건. 대통령실 역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에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며 특히 미래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의사까지 공식화했지만 여당의 완고한 22대 논의 주장이 유지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거란 관측이 여전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부당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도 나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검찰의 불복으로 이어진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양측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그 배경에 경영권 승계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합병이 오로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업상 합리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이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회장 재판 사흘 뒤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옵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과 내연 관계를 고백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도 4년 뒤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작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노 관장이 함께 요구한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 요구액을 기존 1조 원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높인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골프장 사업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수 고용직이지만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던 A씨.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특정 보험 가입을 강요하며 보험 모집 수당 등을 챙겨갔고 요구를 듣지 않으면 내보내는 식이었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극단적인 시도 끝에 결국 이듬해 9월 숨졌고 유족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대학 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주인 건국대 법인이 상사의 불법 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A씨가 숨질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사업주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건국대 법인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족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유족 측 소송을 대리한 시민단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 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특수고용직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한계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입시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복귀 시점에 따라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1,509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입시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교육부에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하여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도 의대 10곳 정도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입시 계획은 오는 30일 발표됩니다. 특히 교육부가 모집 정원의 60% 이상 선발을 권고한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이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 향후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 시기와 범위,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전공의 3개월 면허 정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교수들은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휴진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공의 대표들 소환하면 해야죠. 전공의가 사법 처리가 원래 제일 컸고 행정처분도 날라왔었어요. 의대 증원의 쐐기를 박은 정부는 입시 계획 발표에 이어 전공의 복귀까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역시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출구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김과 간장, 초콜릿 등 식품 가격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면도기와 건전지 가격도 오릅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질레트 마하3 면도기는 13,100원에서 14,500원으로 10% 넘게 오르고 센서3 일회용 면도기도 2,700원으로 12.5% 인상됩니다. 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듀라셀 건전지도 디럭스 AA 2개가 4,700원으로 9% 넘게 오르는 등 일제히 인상됩니다. 식자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이른바 짠물 소비가 등장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덩어리 고기를 사거나 채소와 과일을 냉동 제품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창고형 할인점입니다. 덩어리 고기 판매대 앞에 소비자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다 잘라져 있는 거는 가격도 워낙 부담도 되고 지금 물가도 비싸니까 제가 직접 썰어가지고 소분해가지고 남은 거 뭐 냉장고에 넣어도 되니까. 직접 손질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단위당 가격이 일반 상품보다 싸다는 장점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로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이렇게 손질된 고기보다 덩어리 고기를 살 경우 가격이 13% 더 저렴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이마트 창고형 할인점 22개 점포의 덩어리 고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냉동 제품이 인기입니다. 같은 기간 블루베리와 딸기 등 냉동 과일과 대파 등 냉동 채소 매출은 한 해 전보다 30% 넘게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생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먹는 그게 이제 양이 많아지니까 요즘은 아예 냉동을 제가 사서 먹여요. 고물가의 식자재 부담을 줄이려 창고형 할인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점포 매출도 덩달아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이마트 창고형 할인점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롯데마트의 창고형 할인점은 10%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이 물가 상승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국내산 대신 수입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창고형 할인점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입과의 매출은 약 40% 상승했고 또한 수입 돼지고기 매출 또한 25%가량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고물가에 소득은 줄고 밥상 지출은 늘어난 가운데 조금이라도 식비를 아끼려는 짠물 소비 경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신선하지 않은 어패류를 날로 먹었을 때 많이 걸리는데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급작스럽게 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리가 아프고 색이 변하는 모습이 이상해 병원을 찾았던 70대 여성 A씨.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사 결과 A씨는 비브리오 폐혈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건강한 사람이 걸렸을 때 구토나 설사를 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간 질환자나 당뇨병 환자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A씨처럼 하루 이틀 사이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져 사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 5년 사이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숨진 사람은 한 해 평균 20명이 넘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면 사망률이 50%에 달할 정도로 높고 빠르게 진행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떨어지고 장기 부전이 오기 때문에 비브리오 폐혈균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갔을 때 잘 증식됩니다. 이 때문에 날이 따뜻해졌을 때 해산물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었다가는 감염되기 쉽습니다. 또 피부에 상처가 난 상태로 균에 오염된 바다에 들어갔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다면 회나 덜 익힌 해산물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어패류를 보관할 때 5도 이하의 저온으로 보관하고 조리할 땐 해수가 아닌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10대들이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훔쳐 달아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청소년들이 서로 역할을 나눠 합동작전을 펼치는 듯한 절도 행각은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흥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 2명이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학생이 물건을 찾아달라며 사장을 부르고 자리를 비운 사이
또 다른 학생은 일회용 전자담배를 낚아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뒤늦게 전자담배 재고가 부족한 걸 확인한 사장 A씨는 CCTV를 돌려보다가 학생들의 이 같은 은밀한 합동작전을 발견했습니다. 나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없는 거 알고 부른 것 같아요. 나 좀 아무래도 배신감도 있고 충격적인 게 아직 어린 아이들이. 계산대 뒤편에 진열되는 일반 담배와 달리 전자담배는 이렇게 손에 닿기 쉬운 곳에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비슷한 범행이 반복됐습니다. 경북 구미와 충남 천안에서 10대들이 라면을 일부러 쏟고 치워달라며 주인을 부른 뒤 전자담배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다치가 염려되어서 순수한 마음에 저는 치우러 나갔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절도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피할지라도 둘 이상이 함께 계획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특수절도의 경우 엄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수절도는 사실 벌금형도 없고 최하가 1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소년 재판으로 넘기는 비율이 많고 보호처분의 수위도 단순 절도보다는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서울역에서 무차별 칼부림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어제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33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신문을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할 의도가 있었는지와 게시글을 올린 이유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정선경찰서는 경찰에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경찰에 싱크대에 놓아둔 현금이 사라졌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이 허위 신고로 확인해 즉결 심판을 청구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입니다. 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특히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구속영장 발부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김호중 씨. 포토라인에 설 때마다 쏟아진 질문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에 집중됐습니다.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3병 마셨다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건가요? 강도 높은 경찰 수사가 예고는 됐지만 주어진 구속 수사 기한은 열흘로 이제 일주일가량 뒤엔 검찰로 넘겨집니다. 경찰은 남은 기간 김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가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았다고 뒤늦게 실토했어도 사고 당일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구속영장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김 씨를 구속한 사유로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냥 목을 축이는 정도로 입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사실 그게 거짓말로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조건 그거는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식당과 유흥주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미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소속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주도해 도망간 건지도 남은 수사 쟁점입니다.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김 씨와 함께 구속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것도 매니저에게 거짓으로 자수하라고 한 것도 소속사 차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씨를 검찰에 넘기기까지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김 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정황이 아닌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올해 들어 넉 달 동안 교제 폭력으로 체포된 가해자가 4,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일 같은 살인 사건은 제외한 수치인데 구속률은 2%도 되지 않았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A씨.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 A씨는 이별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도 몰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협박 등 교제 폭력 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1월부터 4달 동안 검거된 가해자만 4,400명에 달합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나 상해가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 협박과 성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살인을 제외하고도 한 달에 1,000명꼴로 검거된 셈입니다. 문제는 구속률이 2%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검거된 교제폭력 피의자 5만여 명 가운데 구속된 비율은 2.21%인데 특히 올해는 1.87%로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이나 협박이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이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가까운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데이트 폭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떤 보호 조치나 스마트워치 같은 걸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보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한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21대까지 모두 8건 발의됐지만 6건은 폐기됐고 남은 2건 역시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눈여겨보셔야 할 소식입니다. 보험사는 갑상샘암이나 피부암 등은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일반암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유사암에서 시작한 암세포가 일반암으로 전이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 제보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박병석 씨는 지난해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수술을 진행했는데 수술 당시 확인 결과 갑상샘암이 림프절까지 전이된 후였습니다. 박 씨는 10여 년 전 텔레마케팅을 통해 암보험에 가입한 상태. 보험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갑상샘암은 유사암으로 분류돼 보험금 1,400만 원을, 림프절암은 일반암으로 분류돼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암이 전이됐다는 내용의 병원 진단서를 증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1,4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갑상샘암에서 시작한 만큼 일반암이 아니라 유사암이라는 겁니다. 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과를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한 3주 정도 있다가 연락 오기를 자기네는 쓸 수가 없으니 일반암으로 쓸 수 없으니 소송을 할 테니 법적 대응을 해라. 그게 답니다. 박 씨는 발생 부위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정, 즉 유사암이 일반암으로 퍼질 경우 처음 발병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약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녹취를 살펴봐도 상담사는 이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비암 상태나 경계성 경향은 7천만 원에 20% 1,400만 원 보장돼 주시고요. 보험사는 이후 박 씨에게 채무가 없다며 수백 장에 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전이된 암은 일반암이 아니라 암의 진행 정도에 불과하고 사전에 암 전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정을 설명하는 것 역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게 보험사 입장. 유사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한 판례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 확인 결과 보험사가 제시한 판례와 반대로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례도 적지 않은 상황.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는 2021년 이후 유사한 다른 분쟁에서는 다수의 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 역시 이에 따른 업무 처리로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180도 다르다 보니 유사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약관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 회복에 힘겨운 암 환자들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피와 함께 기나긴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약관을 다 위반해가면서까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렇게 개인한테, 그것도 환자한테 꼭 그래야만 했는지, 그게 제가 아쉽죠. YTN 홍석입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였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엄단 의지만 강조할 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지검은 이달 초 박영우 대유 위니아 회장을 임금 114억 원 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에서 기소된 혐의와 합치면 박 회장의 임금 체불액은 500억 원이 넘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려나와 변제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적인 저희 골프장을 제가 매각을 하고요. R&D 부분에 있는 성남에 있는 사옥을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멕시코 공장을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는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임금 체불이 지난해 1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분기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보다도 40% 이상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연간 임금 체불액이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임금 체불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고통받을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다짐했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한 겁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노동 관련 민생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임금 체불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대책이 담긴 임금 체불 방지 법안은 정쟁 속에 소관 상임위도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폐기될 상황이라 당분간 뚜렷한 대책 마련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네, 주9차 한일중 정상회의 둘째 날인 오늘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오늘 오전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논의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예정으로 정상회의가 끝난 뒤 3국 정상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리창 총리, 일본 기시다 총리와 각각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과 FTA 2단계 협상을 제기하고 일본과는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경제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에 그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지금 13년째 중단되어 있는데요.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상품 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에까지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6월 중순에 새로 출범하고 이로써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으며 한일 자원협력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같이 협력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개최돼 의미가 더욱 크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국 정상이 매년 만나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때 멸종 위기였지만 삼국이 힘을 합쳐 보호해 삼국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따오기라는 새를 언급하며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물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다음 달 3일 자정 전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메일을 통해 오늘 새벽 0시부터 다음 달 4일 0시까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우주항공 사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오늘 문을 엽니다. 민간 주도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5대 우주 강국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우주로 날아가 원하는 궤도에 물체를 올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재사용 발사체. 스페이스X는 이런 발사 서비스로만 지난해 매출 4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위성 수천 대로 전 세계에 통신을 서비스하는 스타링크 매출 등까지 더하면 지난해 총 매출은 11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3조 9천억 원으로 첫 흑자를 달성해 우주가 돈이 된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나사가 주도해온 미국 우주 생태계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재편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이 문을 엽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항우연과 천문연구원 등 각 부처와 연구원으로 분산돼 있던 국내 우주 업무를 하나로 모아 우주 경제를 실현할 컨트롤 타워가 출범하는 겁니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기업의 역할로 인해서 우주 강구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온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한국형 GPS 개발, 달 무인 탐사 등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하는 만큼 기존 사업의 목표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임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차세대 로켓 사업, 그다음에는 한국형 GPS 사업, 그다음에는 달 착륙선 사업, 그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만들면서 거기에 목표를 높이자는 거죠. 우리 발사체도 필수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게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영 안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또 우주 탐사나 발사체 개발보다도 민간 기업들이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는 우주 IT와 위성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스페이스X라고 하는 미국의 우주 기업이 나온 뒤부터 모든 나라, 모든 그 우주를 하는 선진국들이 다 고만조만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ICT와 우주가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오는 2040년쯤 세계 우주 경제 규모는 최대 4천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주항공청은 민간 우주기업 육성에 힘쓸 방침인데 우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면서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임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장하영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예정된 일정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1년에 한 번씩 이뤄질 누리호 반복 발사입니다. 3차까지와는 달리 민간 기업이 총괄합니다. 민간 주도, 대사용이 핵심인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겁니다. 새 임무로는 라그랑주 점 탐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라그랑주 점은 태양과 지구 중력이 균형을 이뤄 중력이 0에 가까워지는 5곳을 일컫습니다. 이 가운데 완전 평형점으로 안정성이 가장 높은 L4는 존리 임무본부장이 이전부터 탐사 지점으로 제안했던 곳입니다. 아직 다른 나라가 간 적이 없어 우리나라가 인류 최초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L5 미션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그러면 L4 같은 프로젝트, 그 큰 프로젝트, 한국에서 처음 다른 나라가 안 간데 한국을 갈 수 있다 생각해서. 달 채굴과 식민지 건설이 목표인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계획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아르테미스 계획의 10번째 참여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핵심 과제인 루나 게이트웨이에 참여하는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활동에 실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국도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단독으로 하지 않고 전 세계의 어떤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컨소시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테미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컨소시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소행성 탐사로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무산된 아포피스 탐사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포피스는 2029년 지구에 초근접할 63빌딩 1.5배 크기의 소행성인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국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과 유연성입니다. 예산이 없어 아르테미스 2호에 큐브 위성을 실지 못하고 국가 우주 계획에 없었다며 아포피스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낡은 우주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30년 초반이나 중반 되면 달에 상당한 사람들이 거주할 겁니다. 2030년 초반에는 우리나라 우주인이 달에 착륙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목표를 높여야지. 우주 분야 세계 최상위 그룹에 합류하려면 실패를 감수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시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국민적 사랑을 받은 판다 푸바오가 최근 중국으로 간 이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판다 보호 당국이 푸바오가 잘 지내고 있다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온라인에선 구호, 서명 운동까지 일어나는 등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판다의 머리와 뒷덜미 아래 곳곳에 패인 흔적이나 시커먼 얼룩이 보이는데요. 다른 각도로 볼 때 이런 흔적들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지난달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옮겨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모습인데요. 중국 누리꾼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의 푸바오 팬들이 이 모습을 두고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적응이 필요한 판다가 심지어는 접대까지 쓰인 게 아니냐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중국 판다 센터에서 즉각 해명에 나섰는데요. 푸바오의 주거 환경이 나쁘다는 말은 유언비어라며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현재 직원이 아닌 사람이 번식원에 들어가 푸바오와 접촉하거나 먹이를 주거나 사진을 찍은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여전합니다. 해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푸바오를 구하자는 내용의 서명 운동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단지 푸바오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관리되는 대부분 동물의 문제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글에는 이번 푸바오 학대 의혹 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전에 시작한 이 서명 운동에서는 목표 청원 수를 3만 5천 개로 두고 있었는데 조금 전 이 숫자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SNS 해시태그 운동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곳곳에 퍼졌는데 일부 게시물은 좋아요 수가 10,000개에 육박하는 등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푸바오 이외 다른 나라에서 온 판다와 관련한 의혹도 잇따르는 분위기 속에 중국 판다 당국은 영상에 해명 글까지 올리는 등 연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세계 최초 도라에몽 드론쇼가 펼쳐졌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깜깜한 홍콩 밤하늘에 드론이 모여들더니 거대한 고양이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일본 유명 만화 시리즈 도라에몽 캐릭터를 드론으로 표현한 건데요. 머리에 프로펠러를 돌리며 밤하늘을 날면서 홍콩 이니셜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도라에몽과 함께 익살스러운 표정의 친구들도 함께 등장하는데요. 현지 시간 26일 밤 홍콩 빅토리아 항구 상공에서 15분 동안 펼쳐진 드론쇼를 보기 위해 침사추이 산책로에 수천 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1,000대의 드론을 동원해 연출한 세계 최초의 도라에몽 쇼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는데요. 주최 측은 이번 드론쇼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홍콩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로 사망자 수가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유엔이 추정했습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지난 24일 오전 파푸아 뉴기니 엥가주 산악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산사태로 집 150채 이상이 매몰됐고 사망자는 67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노점, 주유소 등 건물과 텃밭, 과수원 등이 완전히 매몰되고 이재민도 1,000여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르키우 내 대형 상점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발생한 민간인 인명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올레흐 시내 후보 하르키우 주지사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공습으로 숨진 희생자가 1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부상자도 43명에 이르는 가운데 구조대원 200여 명이 잿더미 속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르키우 대형 건축자재 상점에는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도탄 2발이 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매장 직원 등 최소 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가 제기하는 휴전설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러시아는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이어 동부로도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며칠 전 러시아군의 공습에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인쇄소. 잔해더미 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릴 평화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 종전 방안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우크라이나는 최대한 많은 나라의 참여를 끌어내려 공을 들이는 중입니다. We do not want the UN Charter to be burned down just like these books. And I hope you don't want to either. Please show your leadership in advancing the peace.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기하는 휴전설을 두고선 러시아가 전쟁 준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걸 많이 봐왔다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국경 인근에 병력을 집결시키며 새로운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들어 하르키우 지역에서 지상전을 이어가는 러시아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도 점령지를 넓히는 모습입니다. 루안스크와 가까운 베르스토우를 장악했다고 밝혔고 도네츠크주의 러시아 점령지 인근에서도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전선을 확대하는 건 결국 우크라이나 병력을 더 분산시키고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최원호 감독과 결별했습니다. 한화는 최원호 감독과 박찬혁 대표이사가 자진 사퇴했다면서 일단 정경배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팀을 지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감독은 퓨처스 사령탑이던 지난해 5월 경질된 수베로 전 감독의 후임으로 3년 총액 14억 원에 계약했지만 1년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올 시즌 이기는 야구를 선언한 한화는 미국에서 복귀한 류현진과 자유계약 선수로 영입한 안치홍 등을 앞세워 시즌 초 7연승을 달리는 등 잘 나갔지만 현재 4할대 승률로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주춤했던 프로야구 LG가 4연승을 달리며 선두 싸움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박혜민이 역전 싹쓸이 3루타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3회까지는 켈리와 카스타노의 팽팽한 투수전. 영의 균형을 깬 건 4회 초 NC였습니다. 안타 4개와 희생타를 묶어 석점을 먼저 달아났습니다. LG는 4회 말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노아웃 1, 2루에서 카스타노의 1루 악송구를 틈타 2루에 있던 홍창기가 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오스틴의 희생타로 한 점 차로 추격한 LG는 5회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원아웃 만루에서 박혜민이 좌중간 3루타로 주자 3명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오스틴의 2루타로 6대3. 마운드에선 7회부터 김진성과 박명근, 이영찬이 1이닝씩 이어던지며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NC전 싹쓸이 승리를 포함해 4연승을 달리며 3위로 한 계단 더 올라섰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 열심히 팬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연승으로 일주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선두 기아는 35일 만에 등판한 두산 알칸타라를 상대로 1회 나성범과 최용우가 연속타자 홈런, 2회 박찬호가 시즌 첫 홈런을 날리며 5대2로 승리하고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롯데는 4타수 4안타에 5타점을 쓸어담은 레이에스의 활약을 앞세워 삼성을 9대1로 꺾고 역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문학과 수원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인천시가 이르면 오는 2026 대회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F1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 유치단은 대회가 열리고 있는 모나코를 방문해 실제 대회를 살펴보고 운영그룹의 주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현지에서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3대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 포뮬러1 대회를 192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모나코. 국민 인구는 3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대회 기간 전후로는 10배가 넘는 관광객이 몰립니다. 지중해에는 호화 요트와 유람선이 즐비하고 호텔은 물론이고 아파트까지 사람이 넘쳐납니다. 숙박비가 대회 기간 수십 배가 뛸 정도로 특수를 누립니다. Well, I've seen it in Mexico several times, but in Monaco it's the first time, so I'm enjoying it big time. This is a very different circuit, and it's amazing to see it here because 인천시는 F1 대회 유치를 통해 인천을 알리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대회 기간 의향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모나코 대회까지 직접 찾았습니다. 특히 모나코 대회는 인천시가 구상하는 도심 도로를 이용한 경기 방식인 만큼 더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운영그룹의 회장과 대표는 물론 실무그룹까지 만나 협의한 데 이어 경기장 디자인 업체인 도로모사와 실무 협의서도 체결했습니다. F1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F1 인천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년까지 MOU와 또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얻어내는 것은 운영그룹이 요구한 과제입니다. 또 시민단체가 소음과 환경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걸림돌입니다. 여기에 총리와 왕실이 주도하는 태국과 대통령이 나선 필리핀, 이미 경기장을 갖춘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8개 나라 간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F1 운영그룹이 이곳 모나코와 같은 도심 속 경기 운영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인천으로서도 유치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모나코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 내렸던 비는 모두 그쳤지만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됐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더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3도에 머무는 등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부분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23도, 광주 24도,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륙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고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는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